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유식입니다. 방금 전에 강의는 좀 더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큰 그림에 대한 강의였다면, 저는 지역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지역 발전의 정책과 사업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해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낮은 단계에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로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제한적이고 해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가 예산을 이해하자. 두 번째, 사업에 담긴 정책을 이해하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또 평가라고 하는 게 있고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평가를 하는지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많은 지자체가 우수 사례로 상도 받으셨지만, 우수 사례가 있다면, 잘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어떻게 잘하는지 그러한 우수 사례에서 배우자 하는 측면에서 4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4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을 이해하자입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훤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예컨대 경제발전과 생활기반 계정으로 나뉘어지는데, 경제발전 계정은 방역적인 사업, 생활기반 계정은 재정 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 포괄보조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때에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는 이 국비가 이런 지갑 속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 사람이 이런 취지로 돈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괄보조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사업을 하려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지갑은 이런 취지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처음 단계에서부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찾아갖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 표가 나왔죠. 계정이 생활기반 경제, 세종, 제주 이렇게 되어 있고, 시도, 시군구로 나뉘면서 시도 자율편성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로 이제 이 피부에 와닿아서 하는 사업들은 이 회계의 사업들인데요. 그것들이 예컨대 시도 같은 경우는 20개의 포괄보조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현시켜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 현장의 일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도자율편성은 약 20개 정도 되는 사업, 포괄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군구는 4개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요, 예컨대 문화, 산업, 해양, 농림, 국토환경, 농산어촌, 도시 등등 그냥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은 이 보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자체장들이 지역 발전을 우리 마을을, 우리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 사업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을 만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돈이 이 지갑에서 이런 취지로 나온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인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하시되 그 사업에 담겨 있는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지역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접하는 사업들이에요. 단위도 제일 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이름은 저렇게 다르지만 저는 그것을 이웃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이웃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장촉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성장촉진 지역에 해당되는 70개 시군을 국토교통부가 하는 사업이고, 특수상황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과 186개 개발대상 도서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가 하는 사업이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은 117개 일반농산어촌 지역시군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하는 사업이고,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도농복합도시를 대상으로 국토부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업이 이름은 달라요. 하지만 그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거의 유사해요. 이 포괄보조 안에 들어있는 내역 사업들은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사업을 함께 하거나 혹은 각각 하나하나 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소득 증대, 지역 역량 강화라고 하는 네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은 다르지만 취지는 하나의 이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해당 부서가, 주황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업 내용과 지원 방식 등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취지는 같고 다른 이름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예컨대 다시 정리하면은 개별 사업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취지, 이 사업의 내용들이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하거나 또는 두 개를 뭉쳐서 하거나 세 개를 하거나 네 개를 다 하거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컨대 우리가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이런 거죠.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인 지속가능성과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갖추라고 하는 게 이게 유엔에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 방식이자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지역개발 정책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 중에서 기초생활 기반 확충하고 지역 경관 개선은 내용적으로 이것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삶의 기반으로 갖추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역 소득 증대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는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무슨 뭐 A 부서에서 A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내려온다. 농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 사업이 내려온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업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이루어낸 그 뒤편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고 아주 박식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사업, 이 세팅이 있는 거예요. 그거대로 가면 소위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이루어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방식들이 그 사업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포괄보조 사업의 지역개발 사업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환경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개발의 정책인 겁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우리한테는 사업으로 다가오고 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행정을 하고 주민들과 행정의 이 고리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사업 속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 정책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이름 뒤편에 숨어있는 기본적인 취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는 다이아그램은 대단히 유명한 다이아그램이에요. 아마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 개발에서 가장 대표적인 롤 모델이 어디냐면 진안과 완주예요. 이것은 국가가 이런 정책을 하기 전부터 지자체가 먼저 노력을 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지역개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그 지자체에서 수립했던 겁니다. 예컨대 진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조금 흐립니다만은 그린빌리지,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으뜸 마을 가꾸기로 하는 단계별로 육성을 시켜요. 그래서 아마 으뜸 마을에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국비 사업을 붙이게 됩니다. 지역개발 사업, 우리가 하는 포괄보조 사업을 붙이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버전이 완주 버전이에요. 완주는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로 가서 파워빌리지로 이끄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마을 기업을 특화하는 이런 구조의 지역개발 모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많이 갔다 오셨을 거고, 벤치마킹 많이 하셨을 거고, 또 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는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겁니다. 이 고전적인 지역개발의 사례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가만히 보세요. A 모델은 국비 사업을 붙이는데 그냥 주지 않고 지자체 나름대로 키워나가는 모델인데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린빌리지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으뜸 마을 가꾸기, 그린빌리지에서 참살기에서 으뜸 마을로 가는 구조예요. 여기는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에서 참살기에서 파워빌리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살기 좋은 마을은 이게 전라북도 정책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결같이 경관에서 출발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득으로 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 모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개발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이 정책,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인 지속가능성과 그리고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우리가 골 중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환경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셋 중에 가장 나중에 해야 될 게 뭐다? 뭐다?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네,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이에요. 소득 증대 사업을 맨 나중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방금 보았던 이 진안과 완주 모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소득 증대 사업이 여기서는 으뜸 마을 가꾸기고요, 여기서는 파워빌리지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맨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이고
어떤 마을의 공동체 정신이 회복이 되고 생겨난 다음에 소득 증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바로 소득증대로 간 것은요, 저희들이 전국에 컨설팅 나가보고 평가 나가보면 열의 9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그게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환경이고 경관인지, 이게 소득인지, 이게 공동체를 육성하는 건지를 분석해 보면은 대략 3가지 중에 하나에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어떤 순서대로 밟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소득증대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일입니다. 자, 평가에 대비하자 3번째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 좋겠구만. 사업을 한 다음에 또 이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등급을 매겨요. 평가 보고서도 쓰라 그러고, 그리고 또 한 다음에 와서 또 막 물어보고, 또 확인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잘해보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죠?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대체 이 평가 구조 속에는 뭘 평가를 하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 사실 평가 시스템 속에 국가에서 지역 발전을 포괄보조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원하는 그 메커니즘이 사실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부터 이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몇 가지가 달라졌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은 하나하나 사업 단위로 평가하지 않고 묶어서 평가한다는 거죠. 그게 포괄보조 단위라는 겁니다. 내역 사업이 아닌 포괄보조 단위란 말이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포괄보조인데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내역 사업들이 하나의 부서에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개의 내역 사업들이 성격에 따라서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주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따라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포괄보조 사업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요 사업, 이게 내역 사업일 거예요, 분명. 요 사업이 이루고 있는 그 위에 상위의 포괄보조 사업이 뭔지, 포괄보조 단위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하는 부서들 사이에는 뭔가 정책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거죠. 경제제주개정은 상황인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과정도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해보셨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포괄보조 단위로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부처가 평가해서 등급을 나누고 지역위가 종합평가를 하고 2차 우수 사례 발굴을 하고 이의제 통보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이 생활개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항목이 제일 눈여겨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기획하고 집행하고 성과를 본다. 기획하고 집행하고 성과를 본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을 해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맡은 사업의 기획 부분은, 집행 부분은, 성과 부분은 잘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획도 계획 수립의 타당성, 추진 전략의 적절성, 계획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놈의 계획을 어떻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는 추진 체계의 문제, 추진 과정의 문제, 체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 과정은, 그리고 성과 관리와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배점을 한번 볼까요? 조금 높은 배점들. 예컨대 여기서는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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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그 속에 이 평가가 담고 있는 이 지역개발 계획, 지역개발 사업이, 포괄구조 사업이 담고 있는 지향하는 바가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보고서에 있는 게 이 보고서에서 계획으로 올라온다. 이거는 뭔가 물론 공통적인 사항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냥 일상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예컨대 그리고 당연히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시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될 때 무언가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사업이 가느냐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추진 체계의 문제고요. 그리고 그 추진 체계의 운영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집중하지 말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정책은 행정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과와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 행정은 그거를 담당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제일 힘든 상황이 뭐냐면은 담당 공무원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계획의 내용을 쥐락펴락하는 경우가 제일 어려워요.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행정의 역할이 아니라 전문가의 역할인 거예요. 행정은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예컨대 추진 체계와 사업 성과와 효과들을 갖다가 관리해 주는 것이 그게 행정의 역할인 거예요. 이 삼박자 구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라고 하는 게 포괄보조 사업이고 그걸 해서 평가하겠다는 것이 이 평가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시도 단위의 경제 계정들은 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바가 평가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반추해 봅시다. 자, 네 번째는 우수 사례에서 배우자. 어제 오늘 시상도 하고 우수 사례들을 매년 발굴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일, 이 쉽지 않은 일, 수십억의 사업을 주무르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잘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데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면은 관광 그랜드 플랜을 수립을 하고 관광 포럼을 운영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역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등을 활용해서 나름대로의 특별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기획집행, 모니터링을 종합 처리하고요.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맞추고 구축해서 그 지역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고성군은 적경개발기획단이라는 전담 조직이 나서서 책임지고 운영을 할 뿐만 아니라 실무도 진행하고 포괄보조 사업에 대한 지자체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측면은 예컨대 경북 관광포럼이나 도시재생 총괄과 적경개발기획단 같은 이러한 주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창과 합천과 홍성 같은 경우도 올해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지금 거론이 되었는데 예컨대 거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 중에 어떤 공무원이 전 정부에서 했던 포괄보조 5개년 계획이나 기초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는 조금만 도움을 주면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총괄계획 과제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창조 정책과라고 하는 부서가 그런 일들을 통과를 합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그 일을 해요. 그러면서 전담 인력을 장기적으로 배치해서 이런 그 협력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군 자체적인 어떤 마을 만들기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복마을 상도 받았죠. 거기에 그 콘테스트에서 뭐 홍성통 그래서 자체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행정 조직도 연계를 시키고 지역의 활동가들도 연계를 시켜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그 지역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공통점을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이 전담 조직의 운영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역에 사는 이 평가에 S등급 받고 싶으세요? 절대적으로 전담 조직을 만드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안 만들어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지역 개발의 정책이 지역에서 구현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뭐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예컨대 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뭐 농어촌 공동체 회사,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용어는 달라도 같은 정책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자 우리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각 중앙 부처별로 거기에 맞게끔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는 그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업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포괄보조에 걸맞는 정책을 펼치려면 위에서 나누어서 내려온 사업을 사실은 지자체 단위에서는 묶어서 다시 한번 봐주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행정조직은 옆에 부서에서 하는 것 이걸 얘기 안 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이게 불문율 혹은 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좀 이렇게 그 상호 존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의 정책이 서면 각 부서별로 사업화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을 같이 한번 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사실은 교육해라, 뭐 소프트웨어가 앞장서라, 뭐 해라. 그거를 사실 여기 말단 이 지자체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서로 크로스 체크해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공무원 조직 특성상 자기 과장이 얘기하지 않는 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통과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보았던 이 우수 사례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그 행정조직 중에서 개중 선도 부서에 해당되는 기획총괄과에서 해주는 상황 아니면 전담 조직이 하는 상황. 전담 조직이 할 때는 지자체장에 힘을 실어주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기획해서 관리해서 평가까지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힘을 실어주면 가능해요.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저는 소위 말하는 이 지역 개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자체적인 기획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실행을 해서 평가와 관리 모두까지 지자체에서 한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지자체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팀장님,
여러분들의 과장님, 여러분들의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과 시군 부수님과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S등급 가는 기본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 나름대로의 기획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가 과장하고 이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동시에 바뀌면 안 돼요. 적어도 이게 서로 엇갈리게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이 발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년에 S등급 받은 데가 그 다음에 가봤더니 막 형편없이 떨어져요. 왜 그래요? 그 노하우가 그 다음 거기에 쌓이지 않고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고 발굴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국비사업은 내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업은 구조적으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사업 속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거는 100%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우리 마을은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몰라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갈등 총량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갈등은 할 만큼 갈등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컨대 토지 매입을 전제로 무슨 사업을 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yes 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반대 입장이 돼도 사업이 됐네. 내 땅을 파나?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컨대 토지 매입이나 자부담 부분.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나무랄 수 없어요. 따라서 그런 갈등은 있으려니 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책이에요. 이게 행정입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할 것이냐. 제일 처음에는 뭐 100평, 200평 무슨 센터 지어달라고 하죠. 나중에 가보면 정지세도 못 내잖아요. 이게 열의 6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그 밖에 무슨 문화재 발굴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 토지 인허가의 변경, 그죠? 도시계획적인 어떤 변경 사항들, 또 거기에 그 개발과 수반되는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을 늘어지게 하고 그 사업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들 중에서 유심히 보시면은 그와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아주 고약해요. 아주 이거는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은 진짜 이거 애먹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선제적인 갈등 구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 그리고 또 교육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선행해서 하세요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불어들으면 안 돼요.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어디 가서 현장 견학하고 수지침 맞고 사물놀이하고 하는 게 현장 견학, 이게 이 역량 강화가 아니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그리고 무언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것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은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협약이 나오고 협정이 나오고 조례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옆집에서 무슨 마을 버스를 운영한다. 우리도 지자체도 해볼까? 이쪽 지자체에서 뭐 다문화 정책을 한다. 우리도 해볼까? 여기서 나비를 한다는데 우리도 해볼까?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공무원의 힘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 혹은 그 지역의 인재들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자체를 지금 7년째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지역이 정말 인재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생각은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인재가 없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인재가 많이 계세요. 다만 모르고 우리가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못 만들었던 것이 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중간지원 조직의 육성인데요. 최근에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사업을 주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게끔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예요. 예컨대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재생 아카데미 같은 걸 만들게 하죠. 시장 개선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문전 성지 사업, 하나는 시설 현대화 사업. 두 가지 차이점이 뭐죠? 문전 성시는 구조를 먼저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설 개선으로 가는 겁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초기에는 그냥 주민들, 상인들이 가만히 앉아 계셔도 다 바꿔줬어요. 아케이드 씌워주고 뭐 스피커 달아주고 다 해줬어요. 간판 바꿔주고.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사업이 가기 전에 그 사업을 해내는 조직을 먼저 갖추게끔 한 세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컨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뭐 이런 것도 일자리 지원센터, 귀농귀촌 지원센터 이게 전부 다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의 성격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서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센터 만들어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사업들 있죠. 그게 퍼블릭 리딩 거버넌스 시스템의 출발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나서서 하기가 어려운 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서 국가가 지자체가 먼저 거버넌스의 어떤 초기적인 형태를 만들도록 해놓고 거기에 사업을 붙여주는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지역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나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사실은 이름은 달라도 성격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와 같은 유형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역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관련되는 사업들끼리 잘 활용하는 것만 해도 훨씬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부디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역을 살기 좋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